네, 안녕하세요. 오늘 복습할 내용은 객체 지향에 대해서 복습을 할 건데 이게 뭐랄까 코드나 그런 문법적으로 객체 지향을 C++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보다는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 그리고 패러다임,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죠. 패러다임에 대해서 현재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패러다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객체 지향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얘기할 게 많은데 아마 한번 끊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의 패러다임, 즉 이론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이걸 이제 실제 제가 게임을 만들 때 좀 적용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조체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객체 지향 패러다임이 나오기 전에는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었고 이 절차적 프로그래밍을 대표하는 언어가 C 언어죠. 그리고 C 언어에서는 클래스는 존재하지 않지만 데이터의 묶음,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 구조체는 존재를 했어요. 근데 이 구조체의 한계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구조체에도 클래스와 비슷하게 이제 동작을 하지만 데이터만 모아놓을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조체에 동작하는 함수들 있잖아요. 함수들을 이제 한 군데 같이 이제 모아놔서 클래스처럼 이제 파일 단위로 관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구조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해당 구조체의 함수가 전역 함수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언부는 헤더 파일에 넣고 이제 CPP 파일 CPP래 C에 이제 분리해서 구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헤더 파일을 참조하게 되고 그리고 그 헤더 파일을 참조한 다음에 이제 호출해서 사용하는 구조인데 구조체 역시도 이제 하나의 파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확장된 개념의 클래스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체에서 클래스로 바뀐 변경점은 일단은 접근 제어가 가능하죠. 이 접근 제어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C 언어의 구조체와 C++의 클래스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C++에도 구조체가 있는데 그 구조체의 경우 뭐 전혀 클래스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다르다면은 기본 접근 제어자가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의 차이만 있지 그 외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C 언어의 구조체와 C++의 구조체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접근 제어자의 유무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멤버 변수들 외에도 다양한 뭐 함수들이나 뭐 이넘 그리고 뭐랄까 뭐 스태틱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물론 구조체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같은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를 했을 때 좀 더 이제 뭐랄까 객체라는 즉 사물 하나의 물체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클래스를 설계하고 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서로 객체를 생성을 해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고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에서의 구조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즉 관련 있는 데이터를 묶어서 하나의 좀 더 큰 정보를 표현하는 용도로의 사용이 됐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객체지향으로 넘어오면요. 클래스와 객체가 나오는데 이 객체라는 언어는 그냥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래스는 뭐다? 구조체에서 데이터는 모아놨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 함수들은 저희가 전역 변수로 따로 이제 선언을 한 다음에 그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를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조체 변수의 값을 변경할 건지를 이제 넘겨받는 포인터로 구분을 했었는데 클래스 같은 경우는 따로 포인터를 넘겨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 자기가 알아서 포인터를 가져가거든요. 첫 번째 매개 변수를 우리가 정의해주지 않아도 항상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뭐다? 포인터다. 그 멤버 함수가 속한 이제 포인터고 클래스 안에는 멤버 함수가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 클래스가 뭐냐?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은 비유가 있어요. 뭐 블루프린트도 있고 그다음에 공장 뭐 붕어빵 틀 그다음 주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템플릿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주는데 템플릿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기보다는 객체가 가져야 되는 행동과 그 상태 값들을 정의해 놓은 정의서 명세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클래스 그 자체로만은 그냥 코드예요. 근데 이 클래스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나의 사용자 정의 타입으로서 타입은 뭐죠? 그렇죠. 변수명을 지어주면은 이 타입의 변수 또는 객체를 생성해서 실제로 값을 저장하고
뭔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변수 같은 경우는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죠. 그리고 값을 저장하기 때문에 그 값을 들고 가서 복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원본을 전달해서 그 값을 변경한다던가, 즉 공간적인 역할을 하고 그 공간에 이제 값을 저장하는 용도가 이제 변수인데, 객체 같은 경우는 값을 저장하면서도 그 값을 변경하면서 다른 객체와의 협업을 한다라는 것이죠. 즉 객체와 객체 사이, 객체는 이제 행동까지 정의가 되어 있어요. 클래스에. 변수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값만 저장을 할 수 있었고, 구조체 역시도 값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릇에 불과했는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을 저장함과 동시에 행동, 즉 이 객체가 이 행동, 상태값을 변경할 수 있는 행동을 정의를 함으로써 클래스는 좀 더 우리가 이제 물체, 사물에 가깝죠. 왜냐면은 이게 캠이 꺼졌구나. 지금 제 앞에 버즈라는 게 갤럭시 버즈가 있거든요. 이 버즈는 뭐죠? 이어폰입니다. 자, 그럼 이어폰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뭘까요? 물론 수동적이에요. 이어폰 자체적으로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는 이 케이스 안에 들어갔을 때 각각의 이 이어폰들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무선 이어폰이니까 각각의 오른쪽 왼쪽 이어폰이 서로 충전된다라는 행동은 이 케이스 안에 들어갔을 때 자동적으로 자신이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바꿀 수 있는 상태값은 그 이어폰의 배터리 상태, 배터리 용량을 스스로 바꿔가겠죠. 이게 객체의 개념입니다. 즉 내가 이어폰, 즉 케이스와 안에, 이걸 뭐라 그래? 그냥 이어폰, 오른쪽 이어폰, 왼쪽 이어폰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케이스와 오른쪽 이어폰, 왼쪽 이어폰을 하나의 갤럭시 버즈라는 클래스로 정의를 했다고 하면은 그 안에 구성용품은 오른쪽 이어폰과 왼쪽 이어폰이 있겠죠. 그리고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행동, 이 버즈라는 클래스가 가질 수 있는 행동은 충전한다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뭔가 현재 케이스에 있냐 없냐를 체크할 수 있는 상태값을 체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클래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즉 이어폰이 케이스 안으로 들어오면은 충전한다가 일단 호출이 돼요. 충전한다가 호출이 되면서 계속해서 무한으로 돌아가잖아요. 왜냐면 안에 있는 동안 계속 충전이 되니까. 근데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그 행동 안에는 만약에 각각의 오른쪽 이어폰과 왼쪽 이어폰 둘 다 비교를 하는 거죠. 둘 다 상태가 100이라면은 더 이상 충전하지 않는다. 더 이상 전류를 흐르게 하지 않는다라, 전류를 차단한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0%가 아니다 그러면은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상태값을 자신이 가진 행동으로서 변경할 수 있도록 정의해 놓은 게 클래스고, 즉 변수와 함수를 같이 묶어 놓은 거죠. 이게 클래스고, 객체는 실제 그 행동을, 상태값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해내는 주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는 이런 주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객체를 정의해 놓은 게 클래스고, 그 안에는 객체가 가져야 될 상태값과 객체가 그 상태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이 정의되어 있고,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클래스가 결국엔 사용자 정의 타입으로, 사용자 정의 자료형으로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은 그 클래스 타입의 객체는 클래스 안에 정의된 멤버 변수들을 자신의 상태값으로 가지며 그 안에 정의된 행동들을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멤버 함수로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값을 변경하려면 멤버 함수를 통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클래스와 객체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저도 이제 클래스를 되게 좀 오래 봐왔고 아직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만의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만의 정의가 잘못됐다고 하고, 이 잘못된 정의가 다른 사람의 타당한 근거로 해서 넌 이래서 잘못됐어 라고 하면 당연히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들이겠지만, 그거 없이 그냥 여러 가지 떠도는, 이제 여러 책에 나와 있거나 영상에 나와 있는 비유들로만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다 비유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모아서 저만의 정의를 내려서 계속 공부하는데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클래스는 실제 동작하는, 실제 존재하는 객체가 가져야 되는 상태값과 그 상태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을 정의해 놓은 명세서다.
그리고 이 클래스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으로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 객체는 실제로 클래스에 정의된 상태값을 가지고 그 상태값들을 정의된 행동으로서 변경해 가면서 다른 객체와 상호작용하는 주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냐 뭐냐라고 보면 똑같습니다. 실제 행동, 실제 상태값을 가지고 실제로 값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클래스에 명시된 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변경하는 행동들로 하여금 다른 객체와 상호작용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게, 프로그램을 구성해 나가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말 그대로 객체를 지향한다. 즉 뭔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가 결국에는 객체 단위이고, 이 객체들로 하여금 행동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변경해 나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행동은 어떻게 하냐? 클래스에 정의된 멤버 함수로 객체가 이제 행동을 하고 그 멤버 함수들을 서로 호출을 해주면서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다. 그리고 객체라는 건 결국에 현실 세계 사물과 비슷하죠. 이게 모든 건 다 객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건 다 객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현실에서의 물체, 객체는 사람 빼고는 대부분 수동적이죠. 부분적으로 자동적인 게 있는데 대부분 수동적입니다. 컴퓨터, 노트북이라는 것 자체도 자동적으로 뭔가 자신의 상태값을 유지를 하고 확인을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꼽아놓지 않으면은, 충전기를 꼽아놓지 않으면은 그 상태값 자체가 확인이 되면서 뭐 15%가 남았다 그러면은 메시지를 띄워주기도 하고 충전해달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요청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트북은 존재 자체로는 사람이 전원을 켜주고 사용을 해야만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세계에서의 객체는 좀 더 다릅니다. 조금 더 주체적이에요. 조금 더 자신의 상태값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으로서 변경하고 책임지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데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건 이제 좀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5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개념들의 큰 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캡슐화는 뭐냐? 우리 캡슐 생각을 해봐요. 자, 캡슐이 이렇게 있죠. 알약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알약이.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캡슐 까본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캡슐 까봤거든요. 아니면 녹여봤거든요. 안에 실질적으로 캡슐은 그냥 껍데기예요. 우리 몸에서 녹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뭔가 보호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즉, 이 보호하고 있는 거를 장이든 위든 어디든 이 내부로 우리가 입속에서 그냥 없어서 사라지지 않게끔 잘 흡수될 수 있게끔 캡슐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로 필요한 영양소, 즉 예를 들어서 비타민 B다, 비타민 C는 거의 뭐 알약 형태로 돼 있으니까 비타민 B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실제로 비타민 B의 핵심 용액이나 핵심 영양소가 들어가 있고 그거를 캡슐로 감싸 놓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위산이라든가 내부에서 이제 캡슐이 벗겨지면서 그 영양소가 우리 몸에 이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캡슐인데, 똑같습니다. 객체라는 걸 봤을 때 객체가 보호해야 되는 게 뭐죠? 그렇죠. 상태값입니다. 상태값은 뭐죠? 멤버 변수들입니다. 즉 클래스에 정의된 멤버 변수들이 결국 객체의 상태값으로 저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대로 이제 객체가 그 클래스에 정의된 멤버 변수들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 캡슐화라는 거는 외부로부터 그 상태값 멤버 변수에 접근하는 걸 제한하는 게 캡슐화입니다. 즉 그 데이터를 하나의 캡슐로 감싸서 안전하게 객체만 행동으로서 변경할 수 있는 게 캡슐화고요. 그 캡슐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제 접근 제어자라는 겁니다. 접근 제어자가 이 겉에 있는 캡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캡슐이면은 보호막이죠. 전체가 캡슐이면은 얘는 보호막이고 안에 이제 핵심 영양소잖아요. 이게 최대한 손실 없이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보호막을 통해서 영양소와 보호막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게 캡슐이고요. 똑같습니다. 보호막과 영양소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게
캡슐화입니다. 캡슐화 시키는 거예요. 캡슐처럼 만드는 겁니다. 캡슐처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보호막하고 객체가 있어야 된다. 그럼 보호막은 뭐냐? 접근 제어자입니다. 영양소는 뭐냐? 멤버 변수입니다. 이렇게 보호막과 영양소를 묶어서 캡슐로 만들듯이 캡슐화는 접근 제어자와 멤버 변수를 묶어서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게 캡슐화입니다. 네. 이 설명 잘했는데. 자, 상속이 뭐냐? 상속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현실 세계의 상속과 좀 달라요. 상속이 뭐냐라고 봤을 때 부모의 클래스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부모가 지정한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지정한 모든 요소들을 그대로 자식 클래스에서 포함하면서 자신의 멤버 변수나 행동을 가지는 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속은 첫 번째로 사용하는 이유는 코드 재활용성이고요. 왜냐하면은 부모의 정의된 메서드나 멤버 함수나 멤버 변수는 다시 자식에서 정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부모 걸 가져다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럼 자식엔 뭘 정의해야 되냐? 자식에서는 자기 자신의 고유의 행동과 멤버 변수만 추가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몬스터라는 게 있어요. 몬스터에는 HP가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인다. 그 다음에 HP 감소. 그 다음에 트루펄스의 다이. 이렇게 멤버 변수가 2개 있고 이렇게 멤버 함수가 2개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몬스터는 모든 몬스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이잖아요. 그거를 몬스터 만들 때마다 이 코드들을 4줄씩 그 이상 얘 같은 경우 함수 같은 경우는 구현돼야 되니까 정의에 함수 선언에 정의까지 하면 코드 중복이 꽤 많겠죠. 그리고 또 모든 몬스터에 갑자기 몬스터가 특정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추가하거나 HP 감소 폭을 줄일 때 예를 들어 10%씩 아니면은 방어력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감소되는 폭을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될 때 수많은 몬스터가 있을 거잖아요. 메이플 스토리만 봐도 몬스터 종류가 몇 개예요. 그죠? 슬라임, 주황버섯, 파란버섯, 좀비버섯, 스포아, 버섯 종류만 해도 많아요. 근데 슬라임 종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몬스터가. 그럼 그 몬스터마다 모든 몬스터 클래스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값을 다 변경해 줘야 되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노가다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몬스터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몬스터 클래스들을 만들어 놓고 이 자식 몬스터 클래스들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죽었다 살았다 상태값이나 HP 그냥 움직인다 HP 감소 이런 멤버 함수와 멤버 변수들은 그냥 부모 걸 가져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로 모든 자식들이 이 몬스터 클래스를 상속받은 모든 자식들은 전부 이 메서드와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각자 자기 자신의 고유의 것만 호출하면 돼요. 고유의 것만 만들어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상속을 이용한 코드 재활용이고요. 두 번째는 다형성을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자바에서는 이 임플리먼트와 익스텐드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익스텐드로만 다형성을 구현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임플리먼트만 하더라도 이 임플리먼트된 다형성, 인터페이스로 다형성이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인터페이스 타입, 즉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여러 클래스들을 하나의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묶어서 전부 다 인스턴스를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상속만으로는 다형성의 구현이 상속만으로 다형성을 구현할 수 없다. 상속으로만 다형성을 구현해야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C++에서는 따로 구현이라는 게 없거든요. 임플리먼트가 없거든요. 그냥 전부 다 콜론 2개 찍고 콜론 하나 찍고 여기다 부모 클래스, 인터페이스 다 이렇게 달아요. 결국 인터페이스라는 거 따로 존재하진 않기 때문에 순수 추상 클래스를 이제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하는데 개념적으로. 근데 어쨌든 상속이라는 건 상속으로 그래서 C++은 상속으로서 이제
다양성을 구현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코드 재활용성, 두 번째는 다형적으로 코드를 돌리기 위해서, 다형적으로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이용하기 위해 상속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상속의 개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형성은 정말 객체 지향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이자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다형성은 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의 타입으로 여러 인스턴스들을 참조할 수 있는 게 다형성입니다. 즉 캐스팅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캐스팅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의 타입이 결국에는 모든 타입에서 가지고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입으로 인스턴스를 참조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아까 몬스터 설명할 때 모든 자식 클래스들은 몬스터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따로 HP나 죽었니 살았니에 대한 정보나 그리고 움직이는 거나 HP를 감소하는 그런 메서드나 변수들을 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참조하는 자식 클래스들의 인스턴스를 하나의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참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제 다형성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참조했는데 참조한 이유가 뭐다? 하나의 타입으로 여러 자식 클래스들의 멤버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예요. 즉 각각 이건 이제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이 추가돼야 되고 동적 바인딩이라는 게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의 타입으로 여러 자식의 인스턴스를 참조를 했을 때 그 여러 자식의 인스턴스들을 서로 하나의 함수로 호출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오버라이딩한 각자 맞는 기능을 호출하는 게 다형성의 두 번째 사용법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왜냐면은 부모의 함수를 각각의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해서 정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오버라이딩 한다라는 거는 부모의 함수 시그니처를 메서드 시그니처를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이제 구현부만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즉 슬라임과 주니어 발록에 실제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행동을 하더라도 슬라임은 그냥 점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당 아니면 뭐 이렇게 한번 돌 때마다 일정 높이 점프하는 거를 구현을 하면 되는데 발록 같은 경우에는 걸어 다니다가도 점프도 하고 그다음 뭐 뛰기도 하고 빠르게 이동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행동이 무브라는 행동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번 걸으면 한 번 점프하고 한 3번 점프하면 한 번 캐릭터 쪽으로 달리고 이걸 조건식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브라는 함수에서 서로 정의될 수 있는 행동들이 다르고 이 행동들을 하나의 클래스에서 무브라는 함수로 호출했을 때 슬라임은 슬라임에 맞는 무브가 호출이 되고 주니어 발록은 주니어 발록에 맞는 무브가 호출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다형적으로 하나의 인스턴스 참조한 객체로서 메서드를 호출했는데 각각 참조하고 있는 인스턴스의 타입에 이제 함수들이 호출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형성의 두 번째 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형성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다형성을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이건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한 거겠죠. 다형성은 결국에는 하나의 타입으로 여러 타입의 인스턴스를 참조하면서 서로 다른 행동을 하기 위함이다. 참 별로네요. 자, 그리고 추상화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추상화라는 것은 외부에서 이 객체를 봤을 때 이 객체는 이런 행동을 어떤 상태값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객체가 퍼블릭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능을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는 안쪽으로 캡슐화해서 잘 감춰놔요. 그리고 객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들, 자기의 역할에 맞는 행동을 외부에 공개를 하는 게 이제 퍼블릭 메서드들이죠. 메서드들로 자신의 상태를 변경을 하는데 메서드가 뭐예요? 함수잖아요. 그럼 함수는 함수명과
반환 타입 그리고 매개 변수로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명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왜냐?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객체의 함수들이거든요. 함수 목록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함수 시그니처를 보고 이 행동을 하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객체를 추상적으로 짐작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추상화입니다. 즉 상세적이고 구체적인 거는 외부로 감춰놔요. 이 객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는 감춰놓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노출되는 기능들로 하여금 외부에 제공하는 기능들로 하여금 이 객체는 이런 행동을 하겠구나라고 추상적으로만 짐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추상화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캡슐화가 보장이 되죠. 캡슐화가 보장이 된다라는 거는 외부에서 이 객체를 바라볼 때 객체의 직접적으로 멤버 변수 값을 변경하지 않는 거예요. 객체의 값이 변경된다라는 거는 그 객체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 죽었니 살았니 몬스터의 죽었니 살았는지의 값을 맘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은 모든 몬스터를 다 죽여버리고 내가 경험치만 획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기본 공격으로 몬스터 한 대 쳤는데 모든 몬스터의 상대값이 다 다이로 변경돼요. 다 죽었다고 나와버리면은 그냥 다 아이템 뱉고 경험치 반환하고 끝나는 건데, 이런 게 불가능하게끔 막아놓고 그 다음에 함수를 제공함으로써 객체의 플레이어의 공격이 충돌 범위에 이제 몬스터에 닿았을 때 몬스터의 HP를 감소시키면서 그 함수가 호출되는 거죠. HP 감소라는 함수가 호출되면서 HP를 감소하고 그 공격력과 스킬의 그런 계산된 실제 HP를 깎아야 되는 값이 전달돼 오겠죠.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때렸어요. 그러면 플레이어의 공격력과 그다음 몬스터의 방어력이 먼저 계산이 돼야 되고, 그 계산된 값이 실제로 HP를 감소한다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HP를 마이너스를 시킨 HP가 이제 0보다 작냐 0보다 크냐라는 걸 따져서 0보다 크다면은 그만큼 이제 HP 바에서 이제 표현을 해주고, 0보다 작다 그러면 상대값을 변경하면서 이 몬스터를 잡았을 때 경험치를 반환을 하고, 경험치를 반환한 다음에 아이템도 확률적으로 반환을 하겠죠. 이런 동작이 가능한 겁니다. 뭐로? 객체가 제공하는 멤버 함수로, 기능으로, 객체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렇게 추상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건 객체 행동뿐이에요. 이 행동을 가지고 이 행동을 내가 실행을 하면은, 호출하면은 객체가 해주겠지. 상세한 기능을 모르니까. 즉 멤버 함수도 선언부만 제공을 하고 그 내부는 몰라요. 실제로 CPP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죠. 왜냐? 헤더 파일에는 함수의 선언부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CPP 파일에서 실제 구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CPP 파일은 전부 다 이진 코드로, 바이너리 코드로 변경이 되죠.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헤더 파일 뿐이에요. 헤더 파일 역시도 구현이 없기 때문에, 뭐 템플릿이면 구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구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객체를 내가 호출하게 되면 객체의 행동으로만, 객체를 사용할 때는 객체의 행동으로만 짐작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추상화입니다. 상세한 구현 내용을 감추는 것도 추상화고, 객체가 가진 상태값을 감추는 것도 추상화예요.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는 거죠. 구체적과 추상적인 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구체적인 거는 내가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안에서 조건 검사를 하는지, 뭐 0이 돼야 되는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지 0보다 R인지 0과 같은지를, 그런 상세적인 코드의 구현 내용까지 볼 수 있는 게 구체적인 건데, 추상화 시켜 놓는다는 거는 헤더 파일과 CPP 파일을 분리해서 선언과 구현을 분리하는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객체의 행동 자체가 함수의 시그니처로만 짐작할 수 있게끔,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모르지만 짐작할 수 있게끔 감추는 게 추상화고, 객체가 가진 상태값들을 외부로부터 감추는 거 역시 추상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포지션은 이제 상속 대신 컴포지션, 상속과 이제 대치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걸 이제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이즈어 관계와 해즈어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즈어는 뭐뭐는 뭐뭐이다 라는 거고요. 해즈어는 이것을 뭐뭐는 뭐뭐를 가지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는 이즈어 관계라고 하고, 컴포지션은 해지어 관계라고 해요. 왜냐면은 슬라임은 몬스터이다,
주니어 발록은 몬스터이다. 작쿰은 보스 몬스터이다. 이런 식으로 뭐뭐는 뭐뭐이다가 성립이 되잖아요. 자, 근데 엔진은 자동차이다. 성립되나요? 성립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기어는 자동차다. 성립 안 되죠. 시트는 자동차다. 성립 안 돼요. 하지만 자동차는 시트를 가지고 있다. 성립되죠. 자동차는 바퀴를 가지고 있다. 성립돼요. 자동차는 엔진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는 기어를 가지고 있다. 성립됩니다. 이게 컴포지션입니다. 뭐뭐는 뭐뭐이다. 상속이고요. 뭐뭐는 뭐뭐를 가지고 있다. 컴포지션입니다. 이 컴포지션을 사용을 하는 컴포지션이 이거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컴포지션으로 많이 구현을 하더라고요. 상속의 단점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도 게임을 만들 때 컴포지션을 활용을 해서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다시 공부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컴포지션에 대해 상속보단 컴포지션 이렇게 뭐 많이들 소개를 하고 요즘에는 이제 컴포지션으로 구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니티도 컴포지션으로 이제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가질 수 있는 기능을 이제 붙여넣는 식으로 오브젝트가 이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작성을 해요. 이제 컴포지션으로 이제 코드를 객체를 만들고 오브젝트 하나를 설계한다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끊고 그 뒤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